우울증의 병력이 있었던 경우는 4배 이상,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임신과 관련된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다니시던 분들께서 이렇게 임신하셨을 때 그리고 출산하셨을 때 좀 여러 가지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일단 당연히 1번으로는 신체적 변화가 급격히 생기죠. 네, 입덧도 심하고 맞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10달에 한 기간 동안에 12kg 정도 체중이 증가한다고 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게 사람의 몸 안에 새로 생명체 하나가 추가로 생기면서 뇌도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심장도 하나 더 있고 콩팥도 하나 더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 호르몬 시스템의 변화는 감정, 생각 등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일단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산후우울증에 비해서 오히려 임신 중 우울증이 빈도가 더 높다고 그래요. 한 산후우울증은 10% 내외, 그리고 임신 중 우울증은 한 10에서 15%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은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나 뭐 전체 여성 중에 한 70% 정도는 그 임신 기간 동안 우울증의 증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우울증은 아니지만 그쵸. 우울증의 증상들, 제가 말씀드린 한 10에서 15% 정도는 주요 우울 장애를 진단할 수 있을 정도의 우울증이 그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인구에 비해서 훨씬 빈도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임신 기간 중에서도 임신 초기가 변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준비하고 있던 임신이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갑작스럽게 알게 됐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가져야 될 어떤 마음, 몸가짐, 이런 것들, 생각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동시에 감정적인 변화, 이런 게 꽤 많이 올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임신 초기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계획되지 않은 임신인 경우에 여러 가지 걱정이 더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직장은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양육은 어떻게 하지? 정말 현실적인 걱정들이 끝없이 몰아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더구나 아이가 생기면은 이제 그 호르몬 변화가 급격히 나오는데, 이런 걱정들마저 많아지면은 그것들이 결부되어서 더욱더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특히나 또 이렇게 내가 힘들어진다, 걱정이,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라는 걸 느끼면은 이런 스트레스 자체도 아이에게 안 좋다던데.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은 아이 생긴 지 이제 몇 주 됐는데 이렇게 그 사이에 내가 술을 마신 적도 있는 것 같고, 몸에 좋지 않은 걸 먹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막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생기면 어쩔까, 혹은 아이는 제대로 크고 있는 걸까 등등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검색을 하면 본인과 비슷한 불안을 가지신 분들이 올린 글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불안이 더 커져 간다고 해요. 이봐, 나도 이럴 것 같아, 나도 이럴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불면이 오게 돼서 저한테 이제 약 좀 달라 요청하시는데, 역시나 약을 드릴 순 없죠. 참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한 감정이 생기고 굉장히 증폭이 되면은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내가 지금 우울증은 아닌가, 임신 중 우울증은 아닌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가져와 봤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해당하는지 체크를 좀 해보십시오. 임신 중 우울증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주요 우울 장애와 진단 기준이 따로 다른 건 아니에요. 저희가 자주 말하는 진단 기준,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나 예민한 감정, 평소에 즐겨 했던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없음, 식습관의 현저한 변화, 폭식이나 단식, 그리고 식욕의 변화로 인한 적절한 체중 증가가 일어나지 않음, 기력이 현저하게 떨어짐, 불면증이나 과수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됨, 성욕이나 남편에 대한 애정 표현이 사라짐, 집중력이 떨어지고 생각과 행동이 현저히 느려짐, 자살 충동 등 죽음에 대한 생각. 지금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중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동안 거의 매일 현저하게 지속될 경우에는 우울증이구나 생각하시고 반드시 진료받아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내가 체크하는 거기도 하지만 객관적인 어떤 전문가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니까, 꼭 5가지가 안 되더라도 한 3-4가지 정도가 되면은 한 번쯤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권유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임신 중 우울증의 좀 더 특징적인, 이건 내가 임신 중에 우울증이 생긴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것들도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기에 대한 과도한 불안, 그리고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적절감, 낮은 자존감,
그리고 위로를 받아도 달라지지 않는 불안한 감정, 태아 관리를 소홀히 함, 그리고 술이나 담배 계속적으로 찾게 됨, 이런 것들이 임신 중에 좀 더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네, 임신 중 우울증이 당연히 모두에게 생기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우울증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생리전 증후군의 병력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부부 간의 갈등, 미혼, 이혼, 사별 같은 외부 요인들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심한 입덧이 있거나 그리고 임신 중 당뇨, 그리고 인공유산의 경험 같은 이런 신체적인 요소 또한 임신 중 우울증의 리스크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거에 우울증의 병력이 있었던 경우는 그 리스크가 4배 이상, 그리고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의 리스크가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신 중에 발생하는 우울증의 경우에 일반적인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심한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생각, 내지는 자살 시도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의 연구들을 보면은 10만 명당 한 24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임신한 시기 동안에. 근데 그 중에서 5% 정도 자살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고요. 전체 빈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긴 한데 그래도 임신 중에 사망 중에서는 5%나 된다는 거는 좀 높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살까지 이어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모가 계속 우울증인 상태가 지속이 되면 식욕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하지 않아서 태아가 발육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조산 이런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저체중, 난산, 심지어는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다니까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서 발달이라든지 애착 형성 이런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관리가 필요하고요. 네, 사실 산모와 아이는 어느 정도 뇌 호르몬을 공유할 수밖에 없으니까 산모에게서 계속 부정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아이의 건강한 뇌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치료가 정말 중요한데 사실 임신 기간 동안에는 약물 치료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약도 못 먹으니까 이러고 치료를 안 하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저희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생각을 해봐도 이제 몇몇 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심한 본인을 해할 수 있는 상태의 조울증이나 심한 강박증 등이 있어서 약물 치료를 그 경우에는 하는 게 낫거든요. 왜냐하면은 약으로 인한 정말 만에 하나의 그런 기형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 질병이 지속된다면 그게 산모와 아이에게 미칠 악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말 신중하게 약물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의사와 환자 그리고 가족들 모두 다 정말 심하게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신 중 우울증의 치료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우선 오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신 중에는 약물 치료를 하지 않는 거를 우선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지만 정말 심한 경우에는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쵸. 그거는 사실 정신과약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원래 감기 걸렸을 때도 보통 약을 안 먹지만 정말 고열에 시달리거나 몸이 힘들 때는 감기약 당연히 드시거든요. 임신 중에도. 하지만 그럴 때 정신과약 중에 일부와 그런 감기약이 태아에게 미치는 리스크는 거의 동일합니다. 게다가 우울증에 원래 병력이 있는 경우에 이전에 치료를 만약에 쭉 받으셨다면 그분하고 꼭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위험도와 이득 그 두 가지를 저울질하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약을 먹어서 생기는 위험보다는 아이에게 당장 이 우울한 것 자체가 너무 큰 영향을 주겠다. 또 아이에게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약물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의 치료 외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가족이나 배우자 같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 그래도 불안한데 옆 사람조차 같이 불안해하고 아니면 나를 비난하거나 이런 식으로 들리는 말들을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그게 상처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더 우울한 감정 자체도 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어떤 어려움을 계속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옆에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친구나 그런 분들이라면 꼭 따뜻한 말, 위로의 말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배우자분하고 본인하고 같이 지역 보건소 같은 곳에 가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산전 교육 같은 프로그램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걸 같이 좀 들으시면은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많이 이야기를 해보시면은 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너무 뻔한 얘기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임신 중 70%의 산모분들께서 우울감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거 당연한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구나. 이런 경험들을 나누는 거는 반드시 좀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임신 중에는 약물 치료를 하기가 힘드니만큼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활동들, 뭐 꾸준한 운동이라던가 규칙적인 식습관, 꾸준한 외부 활동,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 같은 것들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역시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신 중 우울증이 뭔지, 그게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임신 후 우울증, 그리고 임신 중 우울증과 임신 후 우울증에서 어떤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또는 그 밖에 다른 치료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